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배신이냐 혁명이냐에 대한 논의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오늘 주목할 것은 이성계는 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함으로써 또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성계는 그냥 전투의 신 그 자체였습니다. 조사의 난에서 아들 이방원에게 체면을 구긴 정도를 빼면 제 기억에는 이성계가 진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이긴 기록만 남았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요. 어쨌든 원나라에서 다시 고려로 컴백한 이성계와 그의 아버지 이자춘은 고려의 체제 아래 나름 잘 정착하고 능력도 발휘합니다. 이자춘이 죽고 나서도 이성계의 전투력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홍건적이 원에게 쫓기며 쳐들어와 개성을 함락시킬 때 이성계와 그의 가병 2,000명은 선두로 입성하며 여러 수장의 목을 취하는 맹활약을 펼쳤으며 1362년 원나라의 유명 장수 나하추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나하추는 자신의 장수 중 가장 뛰어난 장수에게 붉은 길을 주고 이성계와 맞붙게 했으나 이성계는 화려하게 그를 제압했으며 이어 다른 여러 장수를 한꺼번에 출진시켜 이성계를 공격하게 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정사인 원사에도 나와 있어 교차 검증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튼 이성계의 넘사벽 능력에 나하추의 부인까지 도망가기를 권했으나 나하추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번 더 고집을 부리다가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나하추가 주식을 했으면 손절 못하고 물리다가 깡통 찼을 겁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채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던 이성계에게 계속된 승리는 자부심을 넘어 자만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64년 최유가 고려를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공민왕에게 원한이 많았던 고려의 최유는 기황후를 쿠션 삼아 황제에게 고려왕을 폐하라는 가스라이팅에 성공했고 원나라 황제는 더 큰 군을 새 왕으로 봉하며 최유 등을 통해 일만의 군사로 고려를 치게 합니다. 이때 고려가 밀리며 비리비리하자 이성계는 주변 장수들을 탓합니다. 태조실록의 기록으로는 여러 장수들이 패전하여 물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겁내고 나약하여 힘써 싸우지 않았다 말하니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조금 덧붙여보면 원나라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비주류 캐릭터 이성계가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믿고 기존의 털을 잡고 있던 이들에게 고깝고 얄밉게 행동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이성계의 태도에 고려의 장수들은 그렇게 잘나셨으니 그러면 님이 혼자 싸우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록에는 내일의 싸움에는 그대가 혼자 일을 맡으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그 말이 그 말이죠. 이성계는 이때 여러 장수들이 자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근심, 당황했으나 어쨌든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투에 신답게 피칠갑이 되어가며 싸우고 결국 승리를 끌어냅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정말 위험했으며 정말 이성계가 죽을 수도 있었던 위태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성계에게 어떤 깨달음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이성계는 자부심을 넘어선 자만심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부심과 자만심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후의 수많은 전투에서도 위와 같은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성계의 저 장면이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외적을 치는 것만큼 내부 또한 선을 지키며 처세를 해야 한다는 것. 이미 실력으로 그 진가를 인정받아왔던 이성계가 군주이자 정치인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도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 주변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점. 현대의 정치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이성계의 이 장면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물의 호불호를 떠나 태조 이성계는 꽤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태종 이방원에 가려 뭔가 임팩트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무장의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고민과 수용이 유연했던 인물이며 정치적인 행동도 꽤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은 왕위에 오른 직후 이성계의 정치 행위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정치와도 비교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먼저 의외로 잘 모르는 사실, 이성계는 즉위와 동시에 새로운 국호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는 즉위하며 나라 이름을 고려로 그대로 할 것이며 법제 또한 고려의 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즉 조선의 새로운 왕 이전에 고려의 마지막 왕에 가까웠던 겁니다.
500년 가까이 왕씨가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왕이 된다는 사실은 민심에 썩 납득되는 일이 아니었고 이성계는 이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초반 민심을 살핀 후 명나라의 문제까지 조정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즉위 후 바로 청와대, 아니 용산, 아니 궁궐로 옮기지 않은 채 출퇴근을 합니다. 게다가 아침 회의 때도 앉지 않고 서서 했으니 과히 몸을 낮춘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장을 날아다녔던 무시무시한 장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명나라가 바뀐 국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굳이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 명나라의 눈치를 봤습니다. 물론 꽤 굴욕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이 역시 얼마나 이성계가 즉위 초반 몸을 사리며 조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이 다녀왔던 당시 상황상 통보 형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조선으로의 국호 변경을 명나라의 황제가 뭔가 선택을 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화령이라는 비안을 함께 제시해 명나라의 의지를 담은 듯한 모습을 그리며 조선의 이름을 확정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실무진에서 A안으로 다 결정해놓고 상사가 선택이라는 행위의 일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려고 누가 봐도 떨어지는 B안을 함께 제시해 A안을 결정하게 하는 뻔한 티키타카를 한 것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당시 명나라 황제 홍무제는 예측하기가 힘든 엄청 짜증나는 캐릭터라 자존심과는 별개로 행위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의천도룡기라는 무협지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명교교주 장무기 밑에 있던 주원장이 바로 이 홍무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신 책정입니다. 공신이라는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공의 크기가 다른데 모두 일률적으로 그 공을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성계는 이때 묘한 스킬을 씁니다. 1등 공신에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인물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사형, 배극겸 같은 인물인데 이들이 정도전, 이질환, 조준 등과 같이 1등 공신에 책정되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공신 안배의 이유는 이성계 최측근만의 공신 잔치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에서 확실한 자신의 지지층을 넘어 어느 정도 중도층의 외연 확대를 위해 하는 행동과 연결지어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신 책정 과정의 인위적 판단은 훗날 제1차 왕자의 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어떠신가요? 아직도 이성계가 싸움만 잘하는 무장으로만 보이시나요? 과거나 현재나 어차피 사람 살아가는 곳, 리더로서 사람을 끌고 갈 때 합리, 결과, 실익 외에 보이지 않은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주제가 즉흥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다들 알고 계실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아닌 이성계의 시점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제1차 왕자의 난. 한 줄로 요약하면 1398년에 이방원이 이복 동생인 이방석, 이방번 형제와 정도전 등을 죽이고 권력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는 왕위 계승을 위한 자리싸움, 확대에서는 정도전파 등과의 권력 다툼으로 볼 수 있죠. 오늘은 왕자의 난을 다뤄볼 건데 사실 왕자의 난에 대한 컨텐츠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자의 난의 주인공인 이방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성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배신자냐, 혁명가냐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어쨌든 이성계는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동북면의 비주류에서 한나라의 왕까지 오른 사람이죠.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정도전 등 확실한 이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스스로도 따랐습니다. 결국 이성계의 판단은 큰 틀에서 늘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이성계의 인생은 시기별로 결정적 순간이 있었지만 크게는 조선 건국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에게 이방원 등으로 대표되는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은 현대로 치면 사법고시 합격 전의 인물이며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인 이방번과 이방석은 사법고시 패스 후의 인물입니다. 사법고시가 너무도 중요하고 그 합격을 위해 너무도 많은 이가 도움을 주었지만 사법고시 패스 후에는 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막상 패스를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죠. 집안 내력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합격 후에도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합격 전과는 다른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신더광우 강씨는 출중한 능력과 별개로 지방 토호 출신의 한계가 있었던 이성계에게 큰 배경이 되어준 인물입니다. 고려시대 세력 있는 권문세족 가문이었죠. 즉 현대로 치면 사법고시 패스한 이들 사이에서 주류 경쟁을 할 수 있게 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방원 형제들의 친모인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전에 이미 죽습니다. 따라서 신더광우 강씨는 엄연히 조선의 제1대 왕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강씨의 아들인 방번과 방석은 엄밀히 말해 서자도 아닌 나름 적통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성계가 되어보겠습니다. 이성계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방원 등의 신의왕후 아들들은 너무도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 혼란의 시대를 함께한 이들이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에는 새롭게 시작할 인물이 등장해도 좋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비주류보다는 주류 출신의 집안과 아들들이 내가 세운 나라를 이끌게 하는 것. 동북면의 아들 중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이방원이 뛰어났지만 정몽주 사건 때에도 보았듯이 그는 너무 과격한 면이 있는 아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정도전 등의 절친이 여전히 자신을 보필하고 있고 이 친구가 있는 한 막내 방석에게 왕을 물려주어도 나라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자신과 전장을 누볐던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들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으니 요동정벌도 준비할 겸 사병도 철폐하고 모두 나라의 군으로 편입시키는 시도도 합니다. 이성계는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즉 이성계에게 왕자의 난은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판단이 그다지 틀린 것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이성계가 잘못 판단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이방원의 그릇이었고 그 그릇을 잘못 판단한 대가로 갑작스러운 레임덕과 함께 사실상 탄핵이 된 것입니다. 이성계가 직접 왕위에서 물러난 것이지 무슨 탄핵이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왕자의 난 이후 이 사건을 정리한 문서가 작성되는데 이성계는 이 굴욕적인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왕자의 난을 정도전 등의 개국 공신이 몰래 반역을 도모해 왕자들을 해치려고 했고 이에 큰 공에도 불구하고 주륙되었다고 규정합니다. 사실상 이방원의 입장에서 정리한 문서에 강제적으로 서명을 한 것이죠. 혁명이든 쿠데타든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이성계는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약 4년 뒤 사실상 아들을 향한 반란이었던 조사의 난을 일으켰겠습니까? 이상 승리만이 있었던 이성계에게 패배라는 맛을 남긴 사건,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